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해가 중천에 떴다가도 금세 산 너머로 숨어버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겨울이 찾아오면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마을은 고립된 섬처럼 변하곤 했습니다. 바람이 산등성을 타고 내려와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랫목에 모여 앉아 긴긴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마을 어귀에는 나지막한 돌담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부인은 변함없이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며 정조를 지키고 있어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집 안팎은 언제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장독대에는 윤기 흐르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어 주인의 알뜰하고 야무진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더니 며칠째 쉬지 않고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눈은 삽시간에 마당을 덮고 돌담을 넘어 처마 밑까지 차올랐는데, 산짐승조차 먹이를 구하러 내려오지 못할 만큼 세상은 온통 하얀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여나 지붕이 내려앉을까봐 수시로 눈을 치우느라 바빴지만,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와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면 과부댁의 방 안에서는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밤늦도록 그치지 않고 들려오곤 했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겨울옷을 짓기 위해 삼을 삶거나 무명시를 자아내며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곤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그림 속의 선녀처럼 단아하고 고요했습니다. 늙고 병든 시어머니는 아랫목에 누워 며느리의 물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고, 며느리는 가끔씩 시어머니의 이불깃을 여며주며 깊은 한숨을 속으로만 삼키곤 했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던 어느 깊은 밤 밖에서는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바람이 사납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조차 추위에 기가 꺾여 짖지 않는 적막한 밤이었는데, 저 멀리 산길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누군가가 눈밭을 헤치며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삿갓을 쓰고 낡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걸어오는 산에는 눈볼에 앞이 보이지 않아 몇 번이나 넘어지며 위태롭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선비였는데, 겉차림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임금님의 명을 받고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 암행을 낳은 어사였으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초라한 행색을 하고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산을 넘어가려다 갑작스러운 폭설을 만나 길을 잃고 헤매기를 반나절 춥고 배고파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멀리서 깜박이는 불빛 하나를 발견하고는 죽을 힘을 다해 그곳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선비는 꽁꽁 언 손을 비비며 간신히 초갓집 대문 앞에 당도했는데,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안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집안까지 닿기가 힘들었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목청을 높여 주인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며느리는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낯선 사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바늘을 멈추었습니다. 이 깊은 밤 더구나 눈보라가 치는 날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에서 깰까 염려된 며느리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얀 눈발만 어지럽게 흩날릴 뿐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의 선비는 이제 손가락의 감각조차 없어질 지경이었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와 더 이상 서 있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애원하듯 외쳤습니다. 사람 좀 살려주시오.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게 생겼소. 헛간이라도 좋으니 제발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해주시오. 그 절절한 외침은 결국 방 안에 있던 며느리의 귀에 분명하게 닿았고 그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부의 집이라는 소문이 나면 행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외간 남자를 들이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기에 며느리는 몹시 난처했습니다. 더구나 주인 없는 집에 남자 손님을 들이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일이었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입장에서 함부로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니었기에 그녀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때 아랫목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부스스 일어나 앉으며 기침을 하더니 며느리를 향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밖에 누가 온 모양이구나. 이 엄동설 안에 밖에서 저리 애타게 부르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느냐. 사람이 얼어 죽게 생겼는데 남녀 유별을 따질 때가 아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주어라. 시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툇마루로 내려가 신을 신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문 빗장을 열자 눈을 잔뜩 뒤집어 쓴 선비가 마치 눈사람처럼 서 있다가 대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쓰러진 선비를 부축하려 했지만 남녀가 몸을 섞을 수 없어 엉거주춤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서 일어나 행랑채로 드시지요. 방이 차가울 텐데 군불이라도 급히 지펴드리겠습니다. 선비는 감사의 말을 할 기운도 없어 고개만 끄덕이며 며느리가 가리키는 사랑채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채는 오랫동안 사람을 들이지 않아 냉골이나 다름없었지만 눈보라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비에게는 천국과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장작을 넉넉히 넣어 방바닥이 금세 따뜻해지도록 힘썼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나고 매캐한 연기가 굴뚝으로 빠져나가자 차갑게 식어있던 방바닥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젖은 도포를 벗어 말리고 아랫목에 웅크리고 앉아 온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소반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과 먹다 남은 식은 밥 한 덩이를 담아 사랑채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변변찮지만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불은 장롱 안에 있으니 꺼내 덮으시고 날이 밝으면 길을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문을 사이에 두고 공손하게 말한 뒤 선비의 대답도 듣지 않고 서둘러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외간 남자와 말을 섞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비는 문을 열고 소반을 방 안으로 들여놓은 뒤 따뜻한 숭늉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가 뱃속까지 전해지자 비로소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얼었던 몸이 노곤하게 풀리며 밀려오는 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록 찬과 밥은 초라했으나 낯선 이를 위해 정성껏 불을 지피고 먹을 것을 내어준 안주인의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밥을 국물에 말아 허겁지겁 배를 채웠습니다. 한편 안채로 돌아온 며느리는 가슴이 콩닥거려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행여나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험한 소리를 들을지 걱정이 되었고 사랑채에 있는 사내가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며느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귀를 쫑긋 세운 채 사랑채 쪽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사랑채의 선비는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해지자 젖은 옷을 말려 입고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낡고 냄새나는 이불이었지만 그에게는 비단 금침보다 더 포근하게 느껴졌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이제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잠이 들기 전 이 집의 주인이 과부라는 사실과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을 생각하며 자신이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밤새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고, 마을은 온통 눈 속에 파묻혀 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붕 위에도 눈이 두껍게 쌓여 처마 끝이 땅에 닿을 듯 내려앉았고,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 가지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져 있었습니다. 사랑채 아궁이의 불씨는 사그라들었지만 방 안의 온기는 여전히 남아 선비의 깊은 잠을 지켜주었고, 안채의 며느리도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선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선비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방문 앞까지 차올라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선비는 오늘 길을 떠나기는 글렀다는 것을 직감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 또한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내다보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대문까지 길을 내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였고, 사랑채에 묵고 있는 손님을 당장 내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식량도 넉넉지 않은데 입 하나가 더 늘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눈 속에 사람을 내몰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 눈을 치우기 시작했지만 치우는 뒤로 또다시 눈이 쌓여 일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의 선비는 미안한 마음에 방문을 열고 나와 며느리를 도와 눈을 치우려 했지만 며느리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만류했습니다. 손님께서는 방에 들어가 계십시오. 바깥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선비는 머쓱하게 다시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문틈으로 묵묵히 눈을 치우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만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솜씨는 야무졌으나 여인의 힘으로 이 많은 눈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떴지만 눈구름은 걷히지 않고 잿빛 하늘을 들이우고 있어 금방이라도 다시 눈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도 모두 눈 속에 고립되어 오가는 이 하나 없었고, 이 깊은 상월 마을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별천지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선비는 꼼짝없이 이 집에 며칠 더 머물러야 할 운명임을 받아들여야 했고, 이것이 훗날 이 집에 닥쳐올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부의 집 굴뚝에서는 아침밥 짓는 연기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평화로운 풍경 뒤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선비는 방 안에 앉아 벽에 기대어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마패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고, 안채의 며느리는 부족한 쌀독을 들여다보며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보라가 맺어준 기이한 인연은 그렇게 하얀 눈 속에 묻힌 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이야기를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던 눈은 사흘 낮밤을 꼬박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그칠 기미를 보였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어른 팔뚝만큼 굵어졌고, 마당에 쌓인 눈은 허리춤을 넘어설 정도로 높게 쌓여 집 안팎을 오가는 일조차 버거울 지경이었습니다. 사랑채에 머물게 된 선비는 며칠째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했지만 그 덕분에 과부댁의 형편을 속속들이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갈하고 단정한 집이었으나 실상은 하루 두 끼 일을 잇기 어려울 만큼 궁핍하다는 것을 알게 된 선비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과부는 식량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끼니 때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 사랑채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곤 했습니다. 비록 거친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묵은 김치 한 보시기가 전부인 초라한 상차림이었지만 선비는 그 안에 담긴 여인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밥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우며 자신이 이 집에 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미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토록 어지러운 세상에 아직 이런 순박한 인심이 남아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암행어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당장이라도 곡식을 내리고 싶었으나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았기에 꾹 참으며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마을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녹아 처마 밑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집 앞에 눈을 치우며 길을 내내내어라 분주했습니다. 과부 또한 아침 일찍부터 나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사랑채에 있던 선비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와 말없이 그녀를 도왔습니다. 남녀가 유별하여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묵묵히 눈만 치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 발생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수다쟁이 칠성내가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가던 중에 과부집 앞을 지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 떠들고 다니기로 유명한 위인이었는데 과부집 마당에서 낯선 사내가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성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다시 한번 확인했고 분명히 상투를 튼 젊은 사내가 과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칠성내는 땔감을 구하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헐레벌떡 마을, 빨래터로 달려가 동네 안악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말 좀 들어봐. 저기 윗동네 과부 댁말이야. 그 조신한 척하던 양반이 글쎄 집에 외간 남자를 숨겨두고 있었지. 뭐야, 내가 방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젊은 사내가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둘이 아주 다정해 보이더구먼. 칠성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순식간에 살이 붙고 뼈가 생겨 과부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살림을 차렸다는 해괴한 소문으로 둔갑하여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넘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이 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진사는 평소 과부의 집 뒤에 있는 기름진 밭을 탐내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였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옳거니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정절을 목숨처럼 여기는 과부가 외간 남자를 들였다면 이는 풍기를 문란케 한 죄인이 이를 빌미로 마을에서 쫓아내고 그 밭을 차지하면 되겠구나. 이 진사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모아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사는 동네 건달들과 하인들에게 엽전 몇 푼을 쥐어주며 소문을 더욱 악의적으로 퍼뜨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과부댁에 숨어둔 놈이 도적 놈일지도 모른다거나 아니면 도망친 노비일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녀라. 그리고 밤마다 그 집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슬쩍 흘리거라. 돈에 눈이 먼 건달들은 신이 나서 주막과 장터를 돌아다니며 이 진사가 시키는 대로 헛소문을 퍼뜨렸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도 여기저기서 같은 말이 들려오자 점차 그 소문을 사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과부집을 오랫동안 도와주던 늙은 머슴 만석 영감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과부의 시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의 일을 봐주던 충직한 사람이었는데
장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라하던 이를 팽개치고 과부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대문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주인을 찾았습니다. A씨, 큰일 났습니다. 어서 문 좀 열어보십시오.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며느리는 만석 영감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평소 점잖던 영감이 저리도 당황하는 것을 보니 예사일이 아님을 직감한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감님, 무슨 일이길래 이리 숨도 못 쉬고 달려오셨습니까? 진정하시고 말씀해보세요. 만석 영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A씨, 지금 마을에 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씨께서 외간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이고 정을 통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까? 눈보라 길 잃은 손님을 잠시 묵게 한 것뿐인데 어찌 그런 흉측한 소문이 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석 영감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요. 이 진사놈이 이 기회를 틈타 A씨를 마을에서 쫓아내고 밭을 빼앗으려고 작당을 하고 있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왈패들을 이끌고 들이닥칠 거라고 하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만석 영감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올바르게 살아오려 애썼던 지난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만 같아 그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더구나 탐욕스러운 이 진사가 노리고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지만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영감님,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거늘 그것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터무니없는 모함에 굴복하여 집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채 문틈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때문에 죄 없는 여인이 공영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자책감을 느꼈고 동시에 힘없는 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모함을 일삼는 이 진사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나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싶었으나 아직 이 진사의 죄상을 명백히 밝힐 물증과 기회를 잡지 못했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사귀며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만석 영감은 안주인의 단호한 태도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A씨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소인이 어찌 말리겠습니까? 허나 이 진사는 독사 같은 위인이라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소인이 오늘 밤은 대문관을 지킬 테니 부디 문단속 철저히 하시고 시어머님 곁을 지키십시오. 영감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안채를 한번 쳐다보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멀어지는 영감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훔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개 짖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오늘따라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하여 오히려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윗목에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부디 저희 고부에게 닥친 이 환난을 무사히 넘기게 도와주소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이 집을 지킬 수 있게 굽어 살펴 주소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며 밤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랑채의 선비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보찜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마패를 꺼내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이 진사가 들이닥친다면 분명 난동을 부릴 것이다. 그때 놈의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하리라. 하지만 그 전에 이 여인이 겪어야 할 수모가 걱정이구나. 선비는 내일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어떻게 하면 과부와 시어머니가 다치지 않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이 진사의 사랑방에는 동네 왈패들과 건달들이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자마자 과부네 집으로 가서 그놈과 년을 끌어내라. 집안 살림은 다 때려 부수고 반문서는 내가 챙길 테니 너희들은 그 집에 있는 곡식이나 챙겨가거라. 이 진사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호탕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고 건달들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아부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흉물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이 진사의 집 대문이 열리고 몽둥이와 밧줄을 든 건달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과부의 집을 향해 행진했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대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녘에야 잠깐 눈을 붙였으나 멀리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침내 과부집 대문 앞에 도착한 이 진사일당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 숨어있는 놈은 썩 나오너라. 부정한 짓을 저지른 과부도 당장 나와 무릎을 꿇어라. 그 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선비는 침착하게 옷매무새를 다듬고 갓을 고쳤으며 마침내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욕설이 난무하자 사랑채의 선비는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매서웠으나 겉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의 그 오만방자함이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다. 선비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의 뒤로는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와장창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과부댁 대문이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이 진사의 수하들이 썩은 나무 판자로 된 대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들어온 것이었는데 그 기세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처럼 흉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요하던 새벽 공기는 순식간에 욕설과 고함 소리로 뒤덮였고 마당에 곱게 깔려있던 하얀 눈 위로는 흙탕물이 묻은 신발 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히며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사는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서서는 마치 자신의 땅을 밟는 양윗의 등등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진사의 뒤를 따라 들어온 10여 명의 건달들은 손에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안채와 사랑채를 애워쌌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힘없는 여인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듯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발을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진사를 말리려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진사의 권세가 워낙 대단한 데다 한번 눈밖에 나면 이 마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더러운 환양년과 기둥 서방놈을 끌어내라. 이 진사의 호령이 떨어지자 건달들이 안차에 마루 위로 우르르 몰려 올라갔습니다.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며느리는 방문이 벌컥 열리자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어찌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십니까? 그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소리쳤지만 건달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늙은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말리려 했지만 힘센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나뒹군 며느리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도끼 어린 눈으로 이 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비록 옷은 흙투성이가 되고 몸은 떨려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 어른, 이것이 양반의 도리입니까?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이리 폭력을 휘두르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그녀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잠시 주위가 조용해지는 듯했으나 이 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허, 저 요망한 주둥아리 좀 보게. 하늘이 무섭지 않냐고. 네가 외간 남자를 방해들이고 밤낮으로 희희낙낙거린 것이야말로 하늘이 노할 일이 아니더냐. 이 진사는 부채를 펴서 얼굴을 붙이며 짐짓 점잖은 척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과부가 수절을 하지는 못할 망정 낯선 사내를 끌어들여 풍기를 문란케 했으니 내 너를 관에 넘겨 치도군을 안기기 전에 마을의 법도로 다스리러 온 것이다. 썩 물러가고 집과 밭은 마을에 헌납하거라. 그때 대문관을 지키려다 밀려나 쓰러져 있던 만석 영감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이 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굽어 살펴주십시오. 우리 A씨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눈볼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다 생긴 일이지 결코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요. 만석 영감의 늙은 손등에는 핏줄이 툭툭 붉어져 있었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나 이 진사는 가차없이 영감을 발로 차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재수없는 늙은이 썩 꺼지지 못할까. 영감이 나뒹굴자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기어가 부축했습니다. 영감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이 진사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리며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당신이 진정 사람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도 어찌 천벌을 피하려 하십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십시오. 그러나 그녀의 저항은 오히려 이 진사의 화를 돋울 뿐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얼굴을 붉히며 건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집안의 살림살이를 모조리 박살내어라.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달들은 마당 한쪽 장독대로 달려가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와장창.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며느리가 겨우내 정성껏 담가둔 김장 항아리와 된장독이 깨져 나갔습니다. 붉은 김치국물과 누런 된장이 하얀 눈 위로 튀어 올랐고 구수한 장냄새 대신 비릿한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과부댁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참혹한 광경에 참아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건달들은 툇마루의 기둥을 발로 차고 부엌에 들어가 솥뚜껑을 내던지며 온갖 폐악질을 일삼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기절하여 방 안에 쓰러졌고 며느리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이 진사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죄 지은 자의 말로이니라. 이제라도 살고 싶거든 반문서를 내놓고 쥐도 새도 모르게 떠나거라.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사랑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선비가 이 모든 상황을 낱낱이 듣고 있었습니다. 장독이 깨지는 소리, 여인의 비명소리, 늙은 하인의 신음소리, 그리고 이 진사의 거만한 웃음소리까지. 선비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일렁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비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각근을 다시 맸습니다.
날고해진 도포였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장군의 그것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방문을 향해 걸어가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진사와 같은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의가 그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솟구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사랑채의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기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자 난동을 부리던 건달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랑채 쪽으로 쏠렸습니다. 툇마루 위에는 초라한 행색의 선비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서리발처럼 차갑고 위험이 서려 있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소란스럽던 마당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 진사조차 선비의 기세에 눌려 잠시 멈칫했습니다. 선비는 마당을 내려다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허, 이게 무슨 해고에 망측한 짓들인가. 대낮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 기물을 파손하고 부녀자를 겁박하다니. 여기가 도적의 소굴인가? 아니면 왕법이 살아있는 조선의 땅인가?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 젖은 눈으로 선비를 올려다보며 그가 나서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혹시나 그가 해를 입을까 하는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이 진사는 선비의 호통에 잠시 주춤했으나 곧 상대가 남루한 옷차림의 떠돌이 선비임을 확인하고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오호라 내 놈이 바로 그 기둥 서방 노미로구나. 꼴을 보아하니 어디서 빌어먹다 굴러들어 온 거렁뱅이 같은데 감히 누구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느냐. 내 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 진사는 부채로 선비를 가리키며 낄낄거렸고 건달들도 덩달아 킬킬대며 선비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진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네가 이 고을의 양반이라 자처하는 이 진사인가? 양반이라 함은 백성의 모범이 되고 약한 자를 돌보아야 하거늘 너는 어찌하여 힘없는 과부를 괴롭히고 재물을 탐하는가? 네 죄가 하늘에 닿아 있음을 진정 모르는가? 선비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기에 이 진사의 뼈를 때리는 듯 아팠으나 탐욕의 눈이 먼 이 진세에게는 그저 개 짖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닥쳐라.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이 진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려 묶어라. 관하로 끌고 가서 곤장을 매우 쳐서 다시는 입을 놀리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이 진사의 명령에 건달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사랑채 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안 됩니다. 도망치십시오. 라고 외치며 막으려 했으나 이미 건달들은 선비의 코앞까지 당도해 있었습니다. 가장 앞서 있던 덩치 큰 왈패가 선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비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왈패의 팔을 낚아채 꺾어버렸고 왈패는 으악 닝 하는 비명과 함께 마당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선비의 무술 솜씨가 예사롭지 않음을 본 건달들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서 이 진사를 노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네 죄를 뉘우치고 물러간다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이 진사는 자신의 수하가 당하는 꼴을 보자 이성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발광하듯 날뛰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저놈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고 모두 달려들어라. 저놈을 죽여도 좋으니 당장 무릎을 꿇려라. 꿇려라. 이 진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에 10여 명의 건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선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난투극의 현장으로 변했고 과부와 만석 영감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선비는 몰려오는 적들을 보며 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묵직한 마패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눈보라치던 밤부터 지켜봐 왔던 이 진사의 악행을 단죄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선비의 손이 품 밖으로 나오려는 찰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그의 도포 자락을 휘날리게 했고, 구름 뒤에 숨어있던 태양의 모습을 드러내며 선비의 등 뒤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사의 하수인들이 선비를 향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선비의 손이 번개처럼 품속에서 튀어나오며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무언가를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것은 5마리의 말이 늠름하게 새겨진 노수의 패였는데, 구름 사이로 비친 햇빛을 받아 눈이 멀 것처럼 강렬한 황금빛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선비의 입에서 우렁찬 호령이 터져 나옴과 동시에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마을의 산천을 뒤흔들며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묻고 썩은 관리들과 탐관 오리들은 지체 없이 대령하라. 그 외침은 단순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억눌린 백성들의 한을 대변하는 하늘의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선비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디선가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복창 소리가 메아리처럼 사방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밖 대문 뒤, 심지어 지붕 위에서까지 숨어있던 역졸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들은 손에 육모방망이를 들고 포승줄을 챙겨든 채 성난 파도처럼 마당을 덮쳤습니다. 과부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푸른 옷을 입은 역졸들로 가득 찼고, 기세등등하게 날뛰던 이 진사의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들고 있던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우왕좌왕하며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선비를 죽일 듯이 위협하던 왈패들은 역졸들의 몽둥이 찜질에 비명을 지르며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하거나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 뿐 감히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붉은색 관복을 입은 대장 역졸이 선비 앞으로 달려와 허리를 굽히며 큰 소리로 복명했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분부대로 역졸들이 매복해 있다가 출두하였습니다. 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초라한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을 갖춘 어사또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깔보고 비웃었던 남루한 나그네가 임금님의 특명을 받은 암행어사였다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에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툇마루 끝에 걸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거만하고 위세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공포에 질려 눈동자만 굴리는 꼴이 마치 도간에 든 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 앉으며 이 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으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이 진사는 듣거라. 너는 고을의 유지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힘없는 과부를 모함하고 재물을 탐하여 폐악질을 일삼았으니 그 죄가 실로 무겁다. 네가 진정 하늘이 두렵지 않더란 말이냐. 어사의 호통에 이 진사는 엎드린 채 머리를 땅에 찌으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아이고, 어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잠시 귀신에 홀려 미친 짓을 하였습니다. 어사는 혀를 차며 이 진사의 추악한 변명을 일축했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이 아니라 내 놈의 탐욕에 눈이 먼 것이다. 네가 부린 행패로 인해 찢어진 저 여인의 마음과 깨어진 살림살이를 보아라. 네가 흘리는 그 눈물이 과연 참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 흘리는 거짓 눈물인지 내 모를 줄 아느냐. 어사는 역졸들에게 손짓하며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그리고 함께 작당하여 마을을 어지럽힌 저 왈패들도 모조리 굴비 역듯 엮어서 끌고 가거라. 역졸들은 우렁찬 대답과 함께 이 진사를 거칠게 일으켜 세워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이 진사는 끌려가면서도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역졸들은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려 더 이상 헛소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왔던 건달들도 모두 밧줄에 묶여 줄줄이 끌려 나갔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떼와 같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통쾌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을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제야 대문을 밀고 들어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마당의 악인들이 모두 사라지자 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부인 본의 아니게 내 신분을 숨겨 놀라게 하고 또 나로 인해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하여 송구하기 그지없어.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놈들의 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때를 기다리느라 늦었소. 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시오. 어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며느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사 또 나으리.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으시고 이리 누명을 벗겨주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마터면 억울하게 쫓겨나 객사할 뻔한 저희 고부를 살려주셨습니다. 며느리는 감격에 겨워 어사 앞에 큰절을 올리려 했으나 어사는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만류했습니다. 늙은 머슴 만석 영감도 어사 옆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아묘 아묘 하늘이 무심치 않으셔서 어사 또 나으리를 저희 집에 보내주신 겁니다요. 이제 우리 A씨는 살았습니다. 어사는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공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들으시오. 이 댁부인은 눈보라치는 밤 죽어가는 나그네를 살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문을 열어준 것이지 결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소. 내가 바로 그 증인이오. 또한 이 진사가 퍼뜨린 소문은 모두 재물을 빼앗기 위한 거짓 모함이었음이 밝혀졌으니 앞으로 누구든지 이 댁 부인을 험담하거나 괴롭히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오. 어사의 명쾌한 판결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마당으로 들어와 어질러진 살림살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칠성내처럼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앞장섰던 안악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얼굴을 붉히며 며느리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이고 대가, 내가 입이 방정이라 몹쓸 소리를 옮겼네. 내 죄를 달게 받음세. 정말 미안하이. 며느리는 그들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며 지난 며칠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깨진 장독 조각을 줍고 부서진 대문을 고치며 더러워진 마당을 깨끗이 쓸어내며 마음의 빚을 갚으려 애썼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이 진사의 집 창고에서 몰수한 곡식과 비단이 도착했습니다. 어사는 그것을 과부에게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진사가 그동안 부당하게 갈취한 재물이니 피해를 입은 부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오. 깨진 장독을 다시 채우고 부서진 세간을 장만하는 데 쓰도록 하시오. 며느리는 과분한 보상에 손사래를 쳤으나 어사는 억지로 쌀가마니를 광에 들여놓게 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쌀독이 가득 차고 창고에 땔감이 쌓이자 집안에는 다시 풍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침나절에 흉흉했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과부의 집 마당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나물과 반찬으로 풍성한 저녁상을 차려내었고 멍석을 깔아 잔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며 오랜만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시어머니도 방문을 열고 나와 툇마루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사는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라 마을의 경사를 함께 축하하는 인자한 손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색의 술을 따르며 고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사는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씩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도두었습니다. 그것은 권위와 공포로 다스리는 정치가 아니라 소통과 화합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태평성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맑은 달빛이 마당을 비추어 마치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며느리는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면서도 틈틈이 어사가 앉은 쪽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며칠 전 눈보라를 뚫고 찾아왔던 초라한 나그네가 이제는 마을의 평화를 지켜준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외롭고 쓸쓸한 정막이 아니라 꽉 찬 충만함과 따스함이 느껴지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어사는 사랑채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며 내일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의 낡은 봇짐 속에는 여전히 마패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은 봇짐 밖으로 새어나와 온 집안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만성 영감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평온한 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며느리는 안방에 들어와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받으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어. 내 정성이 지극하여 귀인을 만난 게야. 두 여인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고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집은 눈보라가 지나간 뒤 더욱 단단해진 땅처럼 굳건하고 따뜻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동쪽 산등성이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눈 덮인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거렸고 쌓인 눈 위로 내려앉은 햇살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지난밤의 소란과 공포는 마치 먼 옛날의 꿈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과부의 집 마당에는 평온하고 고요한 아침의 기운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 정갈한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어사또가 되찾아준 햅쌀을 꺼내 맑은 물에 여러 번 씻어 솥에 앉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그녀의 손길에는 정성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부엌을 넘어 마당으로 퍼져나갔고 뚝배기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입맛을 돋우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비록 산의 진미는 없었으나 은인을 대접하고 싶은 그녀의 마음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귀한 아침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어사는 개운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섰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차가운 아침 공기가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마당 가득 내려앉은 햇살은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지난 며칠간 머물렀던 이 작은 초가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 우연히 들른 곳이었지만 이곳에서 겪은 일들은 그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위기 앞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과부의 모습은 그가 한양으로 돌아간 뒤에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다가왔습니다. 하얀 쌀밥과 맑은 무국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나물 반찬들이 소박한 그릇에 담겨 있었지만 그 어떤 수라상보다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나으리 누추하지만 아침 욕이라도 하시고 길을 떠나십시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어사는 빙그레 웃으며 소반을 받았습니다. 부인 덕분에 내 평생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밤을 보냈소.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으리다. 어사는 숟가락을 들고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시원하고 담백한 무국의 맛이 온몸을 녹여주었고 갓 지은 쌀밥의 달큰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이 한 끼의 식사에 담긴 백성들의 땀과 정성을 되새겼습니다. 궁궐에서 먹던 기름진 음식보다 이 상올 마을의 투박한 밥상이 훨씬 더 귀하고 맛있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사는 밥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우며 잘 먹었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칠 무렵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 영감이 대문을 활짝 열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당으로 들어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집신 한 켤레 말린 곶감 볶은 콩 같은 소소한 물건들을 들고 있었는데 마을을 구해준 어사또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진사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여 지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얼굴에 활기가 돌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져 있었습니다. 어사는 갓을 쓰고 보찜을 맨 채 마당으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과 마주 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에 들린 소박한 선물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촌로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떨리는 손으로 집신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희가 드릴 것이라고는 이 보잘것없는 것들뿐입니다. 가시는 길 험하지 않게 이 집신이라도 신고 가십시오. 나으리 덕분에 저희 마을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어사는 촐로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오. 내 이 신발을 신고 한양까지 가서 임금님께 이 마을의 인심이 얼마나 후한지 꼭 전하겠소. 어사는 사람들의 선물을 정중하게 사양하지 않고 하나하나 받아보찜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을에 탐관 오리는 사라졌으니 모두가 화합하여 평화롭게 살아가시오. 특히 이 댁부인은 훌륭한 성품을 지닌 분이니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켜주어야 할 것이오. 만약 또다시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내 언제든 다시 돌아올 것이오. 어사의 든든한 약속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툇마루에 서서 떠나는 어사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하고는 눈이 녹아 질척이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낡은 도포 차림의 선비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 어떤 장군보다 위대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맑은 아침 햇살이 그의 길을 비추어 주었고 그의 발자국마다 희망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어사가 마을 어귀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과부와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에 홀연히 나타나 마을의 어둠을 걷어내고 바람처럼 사라진 그는 마치 하늘이 보내준 수호신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어사가 남기고 간 온기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얼음이 녹고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대로 과부의 집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진사의 폐악질로 부서졌던 담장을 튼튼한 돌로 다시 쌓고 깨진 장독대에는 윤기가 흐르는 새 항아리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감당하기 벅찼던 밭일도 마을 장정들이 돌아가며 거들어 주었고, 칠성내를 비롯한 안악들은 틈만 나면 과부댁에 들러 말동무를 해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과부의 집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의 농사는 대풍이었습니다. 과부의 밭에서는 곡식의 알알이 연글어 황금빛 물결을 이루었고, 텃밭에 심은 채소들도 싱싱하게 자라났습니다.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이고, 처마 밑에는 옥수수와 마늘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며느리는 수확한 곡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기쁨을 함께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복을 불러온 여인이라 칭송하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지난날의 서름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녀의 삶에는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며느리의 지극정성 봉양을 받은 덕분에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툇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부간의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두 여인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따금씩 눈 내리는 겨울밤이 찾아오면 마을 사랑방에서는 어김없이 암행어사 이야기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그 선비 양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니까. 암 마패를 딱 꺼내드는데 해가 2개 뜬 줄 알았지 뭐야.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때의 일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겪은 기적 같은 일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과부의 집은 어사또가 묵어간 집으로 불리며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한 번씩 발길을 멈추고 그 집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과부댁 며느리도 머리에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린 중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고요했으며 품이 있는 자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마당에 서서 어사가 떠나갔던 마을 어귀를 바라보며 이름 모를 그분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다시 만나지는 못했으나 그가 남기고 간 정의와 사랑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기에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깊은 겨울밤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습니다. 과부댁 사랑채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무릎을 덮어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윗목에 놓인 자릿기 물사발에는 달빛이 내려앉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리는 평화로운 밤, 온 세상이 잠든 가운데 과부의 집만이 따뜻한 불빛을 밝히며 깨어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가 이루어진 이 마을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눈보라가 맺어준 인연과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정성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포근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달님도 빙그레 웃으며 굿나잇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무거운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과부댁에 따뜻한 아랫목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포근하고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솔솔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조용히 잠을 청해 볼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눈 내리는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며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십시오.